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1870선까지 내줬습니다. 아시아 신흥국들의 금융 위기설이 겹쳤고요. 또 투자 심리가 본격적으로 급격히 위축됐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또 본격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 박준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두 가지 열려두고 있겠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의 친절한 답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5번의 강의 자료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박준현 차장과 함께하는 대박플러스 시즌2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6거래일 만에 돌아선 외국인의 매도세, 오늘 1870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코스닥도 1% 넘게 빠지면서 53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마감장 시황과 함께 간단한 시장 키워드 받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키워드는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영향력은 어디까지,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국채금리와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요.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3% 가까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강동수 아나운서님께 제가 한번 퀴즈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미국의 국채는 보통 이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국채를 사려는 사람이 많다면 금리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네. 금리가 좀 떨어지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양적 완화 축소 부분인데 금리가 왜 상승하느냐? 양적 완화 축소, 결국은 연준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것을 이제 중지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경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미국의 경기와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의 장기 국채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좋은데 당장 뭐 주식을 사서 수익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동남아시아 외환 보유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이런 이야기도 당연한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가 많으면 미국의 국채에 투자를 하겠습니다만은 국채에 투자할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까, 이런 불안도 분명히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어떤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탑다운 지표에 관한 이제 강의를 제가 드렸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딱 그 강의에 들어맞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제가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국가가 최근에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환율이 급등했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냐?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컸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경상수지 적자가 나는 국가는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주가가 무너졌죠. 제가 환율과 주가지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런 모양이 나왔고요. 특히나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거품이 발생했을 때가 항상 위험한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QE 종료 2가 종료한 이후에 외국인 자금이 인도네시아와 태국으로 상당히 급격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상대적으로 사실은 QE3 이후에 많이 들어오질 않았죠. 또 뱅가드 물량이 나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국가는 이 자금들이 수익률을 따먹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던 자금인데요. 지금 보시면 QE가 축소된다. QE가 시작됐기 때문에 들어왔던 자금은 QE가 축소되면 당연히 나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거품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있었던 이유가 그 거품이 터진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거품이 터져서 대타대조표상에서 침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극복해내기까지 굉장히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지난번에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들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경상수지와 제정수지 측면에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인도 같은 국가들 보시면은 제정수지와 경상수지, 쌍둥이 적자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국가들이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탑다운 지표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이건 거품이다라는 것을 당연히 인지할 수 있었겠죠. 언제 발을 빼느냐가 문제였던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한국이라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럼 인도네시아와 인도 혹은 뭐 태국의 주식을 팔고 한국으로 들어올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최근에 긍정적인 이야기들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강의를 드릴 텐데, 과연 투자자들이 아시아 이머징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서 골라서 한국을 택할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요, 미국 시장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캐나다 시장은 좋으니까 투자를 할까요? 그리고 또 유로존이 전체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독일 시장을 골라서 투자를 할까요? 그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오면은 냉철하고 이성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잘 보십시오.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넘게 선물 팔고 현물도 1,000억 넘게 팔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머징 시장이 일단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발을 빼자. 나중에 뭔가 지표가 다시 돌아서면은 들어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은 오늘로서 조정이 끝난 것이 아니다. 아마도 1800 초반까지는 주가지수가 밀릴 가능성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조금 시장에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요. 그림을 잠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금리 인상을 올해 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또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수입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일반 서민들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인도네시아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일단 인플레하고 환율을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재정 수지까지도 적자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어떤 정책을 했냐면요. 지난 6월에 연료 보조금을 삭감했고요. 그리고 연료 가격 인상을 통해서 보조금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연료 가격을 인상했는데 보조금을 줄여서 재정 수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정책 자체가 지금 맞부딪히게 되죠. 왜? 금리를 인상했는데 인플레를 용인하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보조금을 줄여버리고 연료 보조금을 삭감해버렸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도록 그냥 용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또 금리를 재차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경상수지 국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추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면은 인도네시아나 이 동남아시아 이머징 국가의 조정은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 9월, 10월까지는 조금 시장이 쉽지 않다, 녹록지 않다는 것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일단 어떤 업종을 사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IT 업종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업종도 신조선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 후에 반등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 오늘 기아차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3분기는 어차피 그 모멘텀 공백기죠. 노조 파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4분기, 1분기에 신차 모멘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3분기에 저가의 자동차 업종을 좀 저가 매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심하시되 상대적으로 강한 업종 쪽에 붙자. 그리고 일단 현금 확보를 적어도 30% 40% 이상 해두시면은 분명 한번 기회가 오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800 초반까지 열어두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박준현 차장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대박 플러스 시즌2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안정되고 성공적인 투자의 길로 안내합니다. 심리 투자의 달인 박준현의 투자의 재구성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박준현 차장과 함께하는 대박 플러스 시즌2 강의, 지난 시간 부족으로 관심 종목 설정 못 해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 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예,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탑다운 지표를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봤죠. 네. 원달러 환율이 왜 중요한지, 경상수지가 왜 흑자 적자가 중요한지, 또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중앙은행의 정책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런 걸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런 의문이 드셔야 될 겁니다. 그럼 그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업종과 종목을 뽑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뽑아낼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은 탑다운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업종과 종목을 선택할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탑다운 지표하고요, 증시 흐름의 관계를 좀 계량화 시켜봤고요. 증시와 상관도가 높은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업종과 종목군을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달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달러 인덱스.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만은 지금 사람들은 뭐 달러가 그동안의 약세를 이제 끝내고 강세로 진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와 그 MSCI 그 전 세계 지수의 모습을 잘 보시면은요, 역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이제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은 강세로 갈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금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금리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리하고는 다르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달러가 강세로 간다고 했을 때는 미국 시장 자체로만 보면은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와 기본적으로 그 지수는 그동안의 반비례 관계를 가져왔다는 걸 조금 인지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호주 달러와 신흥국 지수는 거의 동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주 달러라는 것을 항상 켜놓고 호주 달러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호주 달러가 신흥국 지수하고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호주의 수출 구조상 원자재 비중이 14%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호주 달러의 움직임이 굉장히 신흥국 지수, 특히 이제 이머징 마켓을 보실 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원달러 환율의 얼마대에서 얼마대에 그렇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되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난 11년간의 평균치를 구해봤더니 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1,100원에서 1,300원 구간에서 순매수 들어오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가 1,300원으로 들어와서 1,100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대개의 경우 이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요. 1,100원 이하로 가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뭐 현대차라든지 뭐 삼성전자 같은 수출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1,100원 이하에서는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의 구간을 일단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원엔 환율, 일본이라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이제 수출 경합도가 0.7이니까 상당히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원엔 환율에 대한 민감도, 올 초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죠.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뭐 상당히 조정을 받았는데요. 어떤 종목군인지 살펴보면요, 화학 업종이 가장 경합도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수 장비, 자동차 업종이죠. 그리고 전기전자, 철강, 금속. 이게 지난 10년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최근의 움직임은 다소간 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이 삼성전자의 어떤 경쟁력을 따라오기에는 너무 이제 격차가 벌어졌죠. 그래서 원엔 환율 민감도가 최근에 전기전자 업종은 떨어진 반면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토요타라든지 그 일본의 그 자동차 기업들은 지금 사실 그 기술적인 격차도 상당히 뭐 현대차가 크게 벌어지지도 않고요. 점유율에서도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상반기 자동차 업종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이 부분 원엔 환율의 민감도가 높은 종목군들은 원엔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물론 올 초반기에 아마 그 경험을 통해서 이미 인지를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은 뭐 기본적으로 반비례 관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1132원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고점 부근은 1265원 위를 보통, 고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겠고요. 저가로 내려갈 때는 1000원 이하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었죠. 2007년도에 뭐, 원달러 환율이 워낙 그 강세를 보여서 원화가 그 당시에 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1132원이라고 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떨어지는 구간, 또 고점에서 떨어지는 구간, 또 낮은 구간에서 올라가는 구간에 따라서 이제 업종 선택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 구간별로 해서 업종과 종목을 제가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다소 종목도 많고 업종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이 동영상을 다시 보기 하시던지 다시 보기 하셔서 멈춰놓고 어떤 구간에서 어떤 업종이 좋았다는 거 조금 인지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요. 상승하는 구간에서는요. 뭐 예상하신 대로 자동차 부품 그리고 화장품 업종이 올라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현대차, 현대백화점, 뭐 삼성테크인 이런 종목군들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상당히 수익률이 좋은 걸로 나타났고요. 원달러 환율이 그 높은 구간, 그러니까 막 뭐 1,300원 위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그 거의 고점 찍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 구간에서는 IT 중소형주, 단말기 부품, 은행, 화학 이런 업종인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수출 업종이 다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찍고 이제 그 원화 강세를 보인다면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이 들어가는데 과거 10년 동안은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LG 화학, 대구은행 같은 종목이 강세 보였다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떨어진다. 원화가 강세로 간다 했을 때는요. 지주회사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SK라든지 LG라든지 이런 지주회사 그리고 은행이 강세를 보였고요. 건설업종이 강세를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하죠. 종목군으로 보면 이제 SK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 NHN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신한지주가 은행업종 중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로 갈 때 좋았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년간에는 그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갈 때 굉장히 좋게 움직였는데요. 사실은 최근 10년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음식료 업종이 빠져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겠죠. 아무래도 이제 워낙 강세로 가고 최근에 음식료 업종은 이제 수출하는 내수주의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이 빠졌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제약 업종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원재료를 수입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원달러가 강세로 갈 때는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달러가 낮은 구간에서 움직일 때 조선, 기계, 가스, 화학업종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가 강세로 갈 만큼 가서 이제 다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려고 하는 구간인데요. 대개 이제 가스 업종이나 화학 업종처럼 원재료 수입의 의존도가 큰 그런 업종이 들어가게 되고요. 현대중공업, 성광밴드, 가스공사, KCC. 최근에 이제 KCC가 상당히 그 주가 움직임이 좋죠. 원달러 환율의 낮은 구간에서는 이런 업종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지표가 이제 그 유가죠. 요즘에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서부 텍사스산 경유죠. WTI 유가가 상당히 그 유의미한 그런 움직임을 하는데요. 대개 이제 보통 우리가 WTI다라고 할 때는
서부 텍사스 지역하고 이제 오클라호마주 일대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쪽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해외로 나가지 않습니다. 대개 이제 미국 내에서 다 소화가 되는 그런 원유인데 뉴욕의 상품거래소에서 상장이 돼서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WTI 유가가 이제 기준 유가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국제 유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글로벌 경기와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어떤 그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유가라고 하는 것, 이 요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를 가져오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인플레이션 쇼크를 가져오게 되고요. 또 공급적인 쇼크가 있었을 때 굉장히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공급적인 쇼크라는 거는 뭔가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오일 쇼크가 났던 구간이 있었죠. 73년도, 78년도. 또 최근에 뭐 이집트에서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이란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구간에서는 공급 쇼크가 일어나게 되고요. 제가 잠시 후에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시죠. 공급 쇼크가 발생했을 때 주가 충격 정도를 보시면요. 코스피가 2차 오일 쇼크, 1978년도에 2차 오일 쇼크를 했을 때 선진 증시가 12% 조정을 받았는데요. 다우지수가. 우리 시장 32%나 빠졌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때 20% 빠졌고요. 1차 걸프 전쟁 때 30%, 또 2차 걸프 전쟁 때 또 30%. 뭐 최근으로 오면서는 사실은 좀 그 사태, 리비아 사태나 뭐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 같은 경우에는 공급상에 굉장히 큰 쇼크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만은 뭐 전쟁이 난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뭐 산유국 사이의 어떤 그 담합에 의해서 쇼크가 났을 때는 큰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겠죠. 유가라고 하는 팩터는 앞으로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률을 좌우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원유 부담률이라는 그 지표에서 보면요. 싱가포르이 원유 부담률이 가장 높은 걸로 나오고요. 한국이 지금 이머징 국가에서만 해도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원유 부담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유가라고 하는 그 지표를 우리가 항상 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부분인데요. 업종하고 종목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이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대개 건설, 철강, 비철금속, 화학, 정유, 뭐 당연히 그렇겠죠. 건설이 들어가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 중동 국가들이 이제 플랜트 같은 거를 만들기 때문이고요. 뭐 마찬가지 이유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철강이나 비철금속이 올라갔던 걸로 보이고, 최근에는 뭐 조정을 보여서 좀 천도꾸러기가 됐습니다만은 삼성 엔지니어링 상당히 그 주가 상승률이 좋았고요. 지난 10년간 현대 하이스코어, 금호석유, 고려아연 같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유가가 이제 거의 고점 찍고 움직이다가 이제 꺾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정유하고요. IT 중소형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잘 보십시오. 유가가 지금 상당히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IT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난 10년간의 어떤 그 자료 자체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삼성 SDI, 최근에 삼성 SDI 또 강세 보이고 있죠. SFA, 네페스, S-오일, LG화학. 근데 유가가 고점에서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건설이나 증권, 조선이 뚜렷한 부진을 보였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가가 떨어진다. 유가가 이제 하락 구간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소매, 유통, 제약, 바이오, 음식료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지난 10년 동안 보시면 현대그린푸드, LG생활건강, 농심, CJ와 같은 음식료 업종이 유가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상당히 강세 보였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가가 낮은 구간에서 움직인다. 자동차가 당연히 유가가 낮은 구간에서는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반도체, 전자, 은행이 강세를 보였고요. 삼성전기나 자화전자, 현대차, 대구은행 같은 종목이 유가가 낮은 구간에서 움직일 때 강세를 보였던 업종입니다. 자, 세 번째 지표 보실 텐데요. ISM 제조업 지수.
미국의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제조업 지수고요. 대개 이제 월초에 발표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신규 주문이라든지 이 지표가 굉장히 유의미하고 이 제조업이 경기가 지금 그 확장 경기에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 경기가 수축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고요. 또 실물 경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선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하고 S&P 500 지수를 잘 보시면요. 상관계수가 0.77. 예. 굉장히 유의미하죠. 보시면은 ISM 제조업 지수가 되게 미국의 S&P 500 지수보다 다소간 좀 선행하는 움직임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제 빨간색이 ISM 제조업 지수고요.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꺾이면 주가도 같이 꺾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특히나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 IT 업종하고 상관계수가 0.84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일단 강세 구간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업종은 이제 IT 업종이 되는 거죠.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ISM 제조업 지수 이제 꺾이면 IT 업종도 꺾이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코스피하고 이제 ISM 제조업 지수의 관계를 조금 보실 텐데요. 제가 이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50을 중심으로 해서 위면은 확장, 아래면은 이제 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에서 이제 위로 가는 구간은 상승 구간, 그리고 57 근처가 이제 높은 구간이죠. 낮은 구간은 이제 45 이하로 가면 낮은 구간이 되는데요. 자, ISM 제조업 지수가 상승에 들어갔다. 당연히 IT죠. 자동차 부품 업종이 상승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도 보시면은 IT나 자동차가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구간이죠.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확장 경기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10년 동안에는 우주일렉트로, 동양기전, 현대차, 넥센타이어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럴 때는 정유, 화학, 지주회사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SI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카프로, LG, 베이직하우스, 모드투와 같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세 보였습니다. 그럼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떨어진다. 떨어졌을 때는 사실은 종목군들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지난 10년 동안에는 철강이나 비철금속, 조선, 보험업종은 오히려 이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C, 현대미포조선, 고려아연, 삼성화재 같은 종목군이고요.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권에서 찍고 올라간다 했을 때는 당연히 IT의 단말기 부품, 또 호텔 레저 업종인 게 굉장히 좀 눈에 띄고요. 소프트웨어나 SI, 대덕 GDS,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군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소비자들이 경기를 판단하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이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를 두고 이제 만들어진 어떤 조사 지표죠. 서베이 지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미국의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그 대표적인 게 그 소비자 신뢰 지수고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CSI라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주택 지표하고 유의미하게 지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국가는 대개의 경우 그 부동산이 올라가면은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라는 이야기 아마 들으셨죠. 보통 그걸 이제 자산 효과라고 하는 거죠. 부의 효과.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소비자의 심리도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좋아지면 미국의 주식형 펀드 유입 금액도 올라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때 소비자 신뢰 지수, 특히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금 유의미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느냐를 보고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에 주식형 펀드가 유입되겠구나 이것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자 심리지수 일단 100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떨어질 대개 108 정도가 고점, 91 정도가 이제 저점인데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사실은 코스피하고의 그 상관계수가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은 소비자들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강력한 지표가 되는 거죠. 상승 구간에서는 당연히 IT 업종 또 지주회사인 게 눈에 띕니다. 또 비철금속, 삼성테크인이나 뭐 LG, 현대제철 같은 LG전자, 특히 이제 LG전자가 소비자의 심리지수가 상당히 강했을 때 유의미한 그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 그런 것 같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 좀 올라서 심리적으로 나 좀 소비해야 되겠다 하면은 뭐 굳이 삼성전자 제품이나 뭐 아이폰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뭐 LG전자 거도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등, 3등 기업의 IT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 심리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되게 이제 섬유의복, 옷을 사 입겠죠? 그리고 또 화장품도 좀 좋은 거 사 쓰고 싶고요. 서비스도 이것저것 좀 뭐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베이직하우스나 한섬, 제일모직이 강세를 보였고요. CJ, CGV 같은 이제 영화 관련 어떤 기업도 소비자 심리지수 강세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모습을 보였고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제 떨어진다. 이때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 뭐 내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해 왔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하락 구간에서는 올라가는 업종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경기 방어 업종이라고 보통 보이는 뭐 헬스케어 쪽이 이제 강세를 보인 경우가 많았고요. 동아제약이 강세를 보였고, 딱 보면 KTNG, 되게 저희가 이제 그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건데요. 삼성중공업이 들어있는 게 좀 다소 재밌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떨어졌다. 완벽하게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럴 때는 어떤 업종이 좋았느냐?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 업종. 되게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지출은 제일 나중에 줄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이 들어가 있는 게 다소 조금 의외죠. 네. 어쨌든 그 유의미하게 성우 하이텍이나 평화정보원 같은 자동차 부품 업종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낮은 구간에 움직일 때 좋았고요. 대교라든지 정상 JLS 같은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게 사실 최근에 잘 보세요. 최근에 국내 내수 경기 안 좋다고 하죠.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도 사실 좀 낮은 구간에 있는데 최근에 대교하고 정상 JLS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 10년간의 어떤 그 통계가 그렇게 무시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OECD 경기 선행지수,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00년 이후 보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 상승 국면에서 한국 증시 상승 가능성이 77%,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가면 한국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무려 77%인데요. 보시면은 OECD 경기 선행지수와 한국이 러시아 다음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어떤 그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상승 국면에서 수익률이 소재 업종 또 경기 소비재 섹터가 가장 높았다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간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소재 업종, 화학이나 철강 혹은 경기 소비재, 뭐 IT라든지 이런 경기 소비재 쪽이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흥국 증시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은 OECD 경기 선행지수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소재, 경기 소비재, IT, 에너지, 산업재 이쪽이 신흥국 증시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업종하고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상승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 그리고 IT 부품, 은행이 강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요. 최근에 은행 업종은 사실 조금 주가가 비실비실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부동산 문제도 껴 있고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어쨌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다소간 강세를 보여줬고 KC텍,
이오 테크닉스. 이제 이런 중소형 IT 종목군들은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로 다소간 이제 종목 교체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오 테크닉스나 KC텍 이미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높은 구간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요. 해운이라든지 조선, 철강 업종을 일단 유의미하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해운 업종은 그동안은 워낙 적자가 많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뭐 좀 빼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어쨌든 최근에 현대상선이라든지 뭐 한진해운이 최근 바닥 찍고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현대중공업, 포스코, 이거 태광, 성광밴드와 같은 종목군들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사실 최근에도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어쨌든 높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태광, 성광밴드, 또 현대중공업 최근에 바닥 찍고 올라왔죠.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이겠고요.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하락 구간에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전반적으로 좋지 않겠죠. 경기 방어 업종들이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담배 가스 이런 종목군들이 유한양행, 녹십자, S1, KTNG. 최근에 이 논리가 약간 무너진 부분이 뭐냐면 이 유한양행이나 녹십자나 S1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에는 사실 약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제약업종이 계속 안 좋았는데 되게 경기 방어업종 정도로만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실적의 안정성이 부각이 되면서 또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가는 구간에서 유한양행이나 녹십자나 S1이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과거 10년과는 좀 다르다 하는 부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낮은 구간에서 이제 바닥 찍고 돌릴 때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호텔 레저, 자동차 부품, 뭐 화학, 비철금속, 건설. 결국은 뭐냐면 지수가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고 이제 바닥을 찍고 턴할 때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업종들, 하나금융지주, 현대모비스, 대림산업, CJ 오쇼핑 강세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번에 조정이 만약에 상당 부분 왔고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밀렸다가 다시 상승으로 턴하는 구간이라면은 화학이라든지 비철금속,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노려보실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구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 지표인데요. 주택이라고 하는 지표 자체가 상당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을 차지합니다. 잠깐 그림 보시면은요, 투자 자산의 가격 가치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다라고 제가 썼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느 자산이 올랐을 때 내가 소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느냐 했을 때, 부동산 자산이 지금 굉장히 크죠. 80년 이후도 그렇고, 최근 5년간도 그렇고, 부동산이 올랐을 때 미국 사람들은 내가 돈 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주식 자산이라든지 채권 자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국은 소비자 심리 지표도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특히나 부동산 지수는 미국 은행의 어떤 대손 충당금하고 관련이 있겠죠. 케이스 실러 지수 잘 보시면 시중은행의 대손 충당금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지표가 이렇게 떨어지면 은행들의 대손 충당금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주택 지표가 그렇다면 유의미하게 움직일 때 어떤 업종이 좋겠는가 보시면요. 상승 구간에서는요. 섬유 의복이나 반도체 장비, 화장품 유통.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심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섬유나 화장품 같은 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 장비 유통. 대개 이제 뭐 한섬, 롯데제과, LG생활건강 같은 종목군이고요. 주택 지표가 높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 최근 같은 경우죠. 주택 지표가 상당히 미국의 주택 지표가 높은 구간에서 움직이면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비철금속이 강세를 보였다. 근데 문제는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의 수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뭐 OCI 머티리얼즈, 두산인프라코어 최근에 강세 보인 이유도 당연히 미국의 주택 지표가 좋으면은 자회사가 미국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경기에 수혜를 입는 부분이고요. 주택 지표가 이제 떨어진다. 부동산이 빠진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근데 자동차 부품하고 조선화학 이런 업종군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업종을 딱 뽑아내기는 사실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지표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게 왜 들어갔지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넥센타이어, 녹십자, 부광약품, 현대미포조선이고요. 주택 지표가 지금 딱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근데 낮은 구간에서 이제 상승으로 턴하려고 한다면은 은행, 자동차, 뭐 전자부품, 한국전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성우하이텍과 같은 종목군들이 유의미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탑다운 지표를 가지고 어떤 그 종목군들을 이제 뽑아낼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탑다운 지표가 굉장히 이제 그 지표가 많죠. 그 중에서 이제 내가 뭘 봐야 되지?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이 핵심 지표들을 일단 먼저 보시고 이 지표들의 움직임과 업종과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관찰하시면은 분명히 유의미한 움직임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씩 다른 지표들과의 또 움직임을 이제 보시는 그런 재미가 있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탑다운 지표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들어가게 되면은 적어도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시장이 가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엉뚱한 거 사서 몇 개월 시간 낭비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종목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IT 업종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심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심텍이 1,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뭐 불도 났고요. 또 심텍이 그동안 이제 PC 쪽에 집중되어 있던 사업 구조를 지난 1년 동안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모바일 쪽으로 좀 바꾸고 있죠. 3분기부터 모바일 관련 제품이 이제 성장성이 이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쪽이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 쪽입니다. 하이엔드 쪽을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몇 개 업체가 좀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중저가 스마트폰 쪽으로 집중하고 있고 아마 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 샘플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유의미한 어떤 수요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구조조정 작업도 완료됐고 화재 부분 악재도 다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트 잠깐 보면서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많이 빠졌죠.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18,000원대부터 지금 오늘 8,570원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요 구간에서는 굉장히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최근에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8,400원에서 500원 사이에서는 한번 내일 공략해 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목표가 10,000원. 아무래도 시장이 그렇게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10,000원 정도 목표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7,600원. 최근에 찍었던 저점을 일단 붕괴하면은 반드시 자르셔야 됩니다. 일단 저점 붕괴하면은 손절하는 걸로 하겠고요. 일단 내일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8,400원 위아래 한 100원 정도 구간에서 매수해 보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한 10%에서 15% 일단 수익률 기대하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시간에 걸쳐서 제가 탑다운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탑다운 지표를 어떻게 우리가 실전에서 활용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투자의 기법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투자를 하는 나 자신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부분 양귀 사이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투자 격언 중에. 그 양귀 사이에 있는 것은 인간의 두뇌인데요.
투자를 할 때 인간의 두뇌는 절대로 분석적이고 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한 2시간에 걸쳐서 인간의 두뇌와 투자, 그의 관계에 대해서 신경경제학이라고 하는 최신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준현 차장님께서 관심 종목으로 심택 설정해 주셨고요. 매수가 8,400원 부근 라인이고 목표가 10,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박준현 차장님, 현금 비중을 늘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그렇다면 당분간 어떻게 현금 비중을 또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할지 또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요. 네. 주식 자산 자체를 전체 자산에서 크게 배분을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선진 경기가 계속 살아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머징 마켓인 한국에다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ETF를 통해서 미국 증시나 어떤 유럽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금 비중을 높이자라고 말씀드린 건 조정오고 나서 손절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일단 조정이 의심될 때는 현금 가지고 현금을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고 기회가 왔을 때 저가에 담을 수 있는 어차피 주식은 싸게 살 때 이익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싸게 그 구간이 들어오는지를 조금 기다려보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 투자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또 현금이 있을 때 또 관심 종목 있는 종목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오니까 그 점 투자 관점으로 한번 주셨습니다. 오늘 박준현 차장과 함께하는 강의 이제 경제 지표 볼 때 ISM 제조업 지수는 뭘까, 소비자 심리 지수는 뭘까 궁금했던 분들이 조금 그 궁금증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 키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더 유익한 강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는 토러스 투자증권 박준현 차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고맙습니다.